반갑습니다. 공단계수 9강의를 하고 있는 이태종입니다. 지방직 시험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방직을 치신 분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치셨고 또 최선을 다해 치셨으니 또 여러분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2025년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또 기출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나왔는지 볼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2025년에는 시험 유형이 약간은 변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변하는 건 아닌데 좀 쉬워진 부분도 있고 조금 복잡해진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예시된 2025년에 시험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시된 시험 문제하고 또 비교를 해서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지방직 국업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거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문제는 이전의 시험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었던 유형이고, 그리고 뭐 문맥적으로 의미를 유사한 걸 찾으라는 그런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게 풀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2025년에 만약에 나온다면 단독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것보다 독해 지문에 문제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붙어 있는 문제 이런 게 가능한 형태.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이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는 좀 쉬우니까. 자, 아이가 말을 참 잘 듣는다 할 때 듣는다라는 의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1번 보면 이 약은 나에게 잘 듣는다 그러면 여기 듣는다는 건 약효가 나타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하는 내용이 여기 이번에 나타나죠. 그래서 뭐 1번 문제는 아주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6과목을 들을 계획이다. 이거는 뭐 수업 같은 것을 우리가 듣는다는 의미니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잘 듣는다 그러면 기계, 장치 따위가 제대로 작동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문맥으로는 맞지 않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아마 이 문제는 뭐 푸는 분들이 대부분 맞췄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것. 이전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맞춤법 문제를 이렇게 혹은 맞춤법이나 표준어 문제를 한 문제씩 냈습니다. 거의 한 문제. 근데 이제 2025년에 출제 방향 자체가 이렇게 그냥 단어를 암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문제를 내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5년에는 이런 문제가 좀 시험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 문제는 가슴을 옥죄는 아픔이 밀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옥죄는 이렇게 옥죄다가 리얼 기억 받침이 아니고 기억 받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옥다에서 출발한 것, 안으로 좀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형태, 그 옥다에서 출발한 단어이기 때문에 리얼 기억이 아니고 기억이 맞습니다. 그 다음, 나는 해마다 양력과 음력으로 설을 쓴다. 우리가 설을 쓴다면 기본형이 세다가 기본형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현재형, 니은, 그 다음에 종결음이 다가 결합되어서 샌다가 이거는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설세다 이런 말들 들어봤죠. 그래서 뭐 생일이라든가 명절 이런 것을 맞이해서 지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그 다음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렸다가 친구를 만났다. 이거는 예전에 이와 같은 문장 그대로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형은 들르다잖아요. 용언의 활용이거든 이건요. 들르다에서 여기에 과거 시제 쓰는 말음이 어시 결합되고 이렇게 음이 다가가다 결합되었다면 이게 활용되면 어가 탈락하면서 이렇게 들렀다가가 되는 거죠. 이런 활용은 뭐 기본적으로 용언의 활용을 공부했거나 또 기출문제만 봐도 이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틀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리다가 기본형이 아니고 들르다가 기본형이다. 그래서 틀린 것. 그 다음 바이제 헤어진 부분에 짜집기를 했다. 짜집기는 우리가 발음상에 짜집기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형이 집다가 아니고 깊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짜집기가 아니고 짜깊기가 돼야 된다. 깊다 기본형이니까 우리가
기우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집다가 기본형이었다면 지우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그래서 깊다에서 짜 깊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건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뭐 순간적으로 봤을 때 옥죄다 저런 것들을 잘못 보거나 혹은 들르다를 들리다로 발음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노렸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올해 이후에는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단순 암기식의 문제를 낸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독해 문제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게 뭐 다수가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가 다수였고요. 추론이라고 하더라도 지문 속에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찾아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용 일치 묻는 문제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해도 이제 2025년 되면 좀 더 강화가 되어서 뭐 지금까지 나왔던 형태의 다수가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언어 논리 부분이 부분적으로 추가가 되는데 언어 논리 부분은 아무래도 어휘가 싹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문학 독해가 그치? 빠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언어 논리 이런 쪽으로 부담을 좀 더 가지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자주 나왔던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 외에는 특별하게 막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독해가 많이 나오는 문제에서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그럼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다. 1번에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자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작권, 저작물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이러면 창작물이며 저작자란 이렇게 해서 개념이 딱 나와 있으니까 1번은 맞는 거죠. 2번은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빨리 찾아야 될 건 다른 것보다 1차적 저작물, 그 다음에 2차적 저작물 이게 나와 있는 부분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 저작물하고 2차적 저작물의 차이가 여기서 언급되는지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저작물에는 1차적 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자 또한 저작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를 언급한 건 아니잖아요. 2번하고 관계 있는 건 여기 나와 있지만 2번에 지금 보이는 선택지의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독해 형태의 내용을 찾아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는 필요한 용어를 일단 찾아놓고 선택지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줄여서 비교하는 시간을 좀 더 투자하면 적당한 시간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번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가 지녀야 할 태도. 자, 저작물, 창작자,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다. 멀리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거인한 현재 저작들보다 앞서 창작한 활동을 통해 저작물을 남긴 선배 저작지를 가리키는데 이 말은 창작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거인에게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 딱 보니까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는 그 이전의 사람 것들을 모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태도. 알겠죠? 맞네요. 그럼 네 번째,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그럼 그 밑에 또 읽어보면 저작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 이유는 그 밑에 딱 나와 있으니까.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보통 뭐 비문학 독해나 이런 것들은 시험 내는 사람 자체가 이 지문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는 사람도 위에 있는 문장을 밑에 선택지에서 조금씩 변형시키는 거 외에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변형된 부분만 대입을 시키면 되니까 너무 내용으로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본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4번. 다음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줄 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연주를 듣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이유가 뭘까? 위에 뭔가 현상 때문에 연주를 듣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서 뭘 말하라고 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번부터 보세요. 지하철역은 연주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1번의 핵심 용어는 적절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2번 볼까요? 연주하는 동안 연주가를 지나쳐간 사람이 적었다는 게 핵심 용어거든. 2번에서는 3번. 출근하는 사람들 연주를 감상할, 자, 출근, 감상 여유 문제거든요. 4번. 연주를 듣기 위해서는 $100의 입장권이 필요했다. 자, $100의 입장권이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 딱 보면 위에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적 생활 방식은 종종 삶을 즐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자, 여기 첫 시작의 첫 번째 문장 그 밑에가 구체적인 예야. 이 예시에 이 상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문장하고 관계에 있는 예시일 뿐이에요. 급격하게 돌아가는 현대 생활 방식 때문에 삶을 즐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사람들이 출퇴근하다 보니까 연주를 듣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출근하다 보니까 그렇죠? 급격하게 돌아가니까 자기 삶을 즐길 여유가 없는 상황에 예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문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뒤 상황을 읽어가면서 그 문제를 푸는 다음에 크게 무리 없이 풀었던 문제인데 제가 금방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지에서 핵심 용어를 쳐놓고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위에 올라가서 내용을 읽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간 낭비가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독해가 많은 시험은 결국은 시간 싸움이에요. 왜? 국어 하나만 치는 것도 아니잖아. 다른 과목도 있고 다른 과목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과목도 있을 테니까 국어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이 된다. 내년도 분명히 마찬가지. 지문이 길거나 지문이 많아지면 그런 문제가 많아지면 분명히 시간 싸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고전 원문이 나왔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현대어가 아니고 고어고 그리고 내가 본 작품이 아니야. 그럼 당황할 수가 있거든.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독해는 독해일 뿐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부딪힙니다. 기억 보세요. 기억에서 욕심 없는 화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가을강이 나왔습니다.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무느라. 낚시를 들이고 있어도 고기가 아니 물어. 무심한 달빛만 싣고 고어에서 무심하다는 것은 뭐 욕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설이 많이 돼요. 그리고 강, 달, 고기 낚을 욕심이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빈배져 온다. 1번은 문맥적 상황으로 보면 그대로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완벽하게 해설을 못해도 상황적인 맥락 가지고 알고 있는 단어 몇 개만 연결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니은에서 속세를 그리워하는 화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공항을 고쳐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초야우생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는데 이런 걸 또 처음 보는 분은 초야우생이 뭐야 이렇게 해서 좀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연에 묻혀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이런 표현인데 자연에 묻혀 사는 사람을 말해. 근데 그걸 몰라도 초야라는 말 자체가 속세나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고전에서 좀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자연을 노래할 때 좀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천석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병처럼 되었다 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관계 있는 문맥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속세를 그리워하는 화제의 모습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이 틀린 겁니다. 3번 디귿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화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나한간, 달한간, 청풍한간 맡겨놓고 초가 삼간을 지어서 나 들어가 있고 달, 청풍 그리고 주변에 강산이 있다는 것이. 그렇지? 그럼 자연에 묻혀 사는 상황이잖아 지금.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해설 못해도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다 뽑아서 봐도 돼요. 리얼에서 현실의 근심으로부터 초탈한 화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말 없는 청산, 태 없는 유수, 청산, 유수, 청풍, 명월 딱 자연이네요.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걱정 없이 늙어가겠다. 그치? 역시 맞는 거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이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냥 자연 속에 사는 모습만 본다면 충분하게 이걸 그쪽 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학 독해가 2025년에 이제 예시된 문제, 이런 문제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때 문학 독해 지금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시험 문제 자체가 감상이나 문학 독해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대부분 일반적인 글읽기 형태, 비문학 독해 형태 그게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내년 시험 치기 전에 그 중간에 또 한 번 발표가 나서 문학 독해나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언급을 하더라도 문제 푸는 건 간단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적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문학 독해 이런 것들은 감상하는 것은 빠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다음 밑줄 친 부분을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최근에 나온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자어를 내놓고 이렇게 풀어내는 것,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시험 내신 문제에서 독해 문제에 지문 하나에 문제가 두 개 붙어 있을 때 하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문맥적으로 뜻을 이렇게 찾아내는 형태의 문제가 두 개가 붙어 있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내년부터 나온다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한자를 이렇게 풀어내는 형태의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준비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사진을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평소 때 우리가 그냥 비문학 독해나 그쪽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중간중간에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좀 의심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찾아가면서 그냥 평소 때 연습하는 게 필요하지 이거 공부한다고 사진을 달달달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 때 이 문제 자체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보세요. 선생님께서 수시로 교실에 들어오셨다. 수시로 들어온다 하면 뭐 아무 때나 늘 자주 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냥 충분히 해설할 수 있어요. 그는 세계 제일의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언은 지나친 말이 아니다. 너무 흔하게 쓰는 말이에요. 자, 문화시설 대부분이 서울에 편재해 있다. 문화시설 많은 부분이 서울에 치우쳐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치우쳐질 그쪽 편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나 착한 심성을 발현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착한 심성을 발현한다 그러면 헤아려 본다는 뜻이 전혀 아니잖아요. 발현하다 하면 밖으로 나타나다 이잖아요. 뒤에 나타날 현자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라면 물어보는 의도가 한자어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자어 같은 경우가 우리 보편적으로 생활 속에 많이 쓰이는 단어의 뜻을 너희들이 알고 쓰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수준 자체도 막 전문적인 내용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보편적인 평이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7번 문제. 자, 다음 그래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제 추론이란 말이 나오는 경우와 내용 일치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에 학생들이 추론해서 좀 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왠지 추론이라고 하면 뭔가 더 생각하고 뭔가 더 뽑아내야 될 게 있고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문을 내놓고 여기서 추론을 하면 가장 기본은 이 지문에 바탕을 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용 일치하고 같이 풀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에 대한 개념적 자원은 문화에 따라 달리 형성된다. 자, 감정, 개념적 자원 이런 말이 딱 나와 있잖아. 그럼 이 문장을 보면서 1번을 대입을 시키면 되죠. 모든 문화가 감정에 관한 동일한 개념적 자원을 발전시켜 온 건 아니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문화에 따라 달리 형성될 수 있다는 거 맞죠? 1번은 옵니다. 그러면. 자, 동일한 감정이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대에 따라 다른 걸 보면 시대를 찾아봅시다. 감정의들은 문화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다르다. 이게 딱 나오잖아. 중세시대 딱 나오고. 우울감이나 우물감이 금은 담즙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우울증을 멜랑콜리라고 불렀지만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오늘날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표현되는 게 나오죠. 그럼 위본도 맞는 거잖아요. 감정의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술 발전에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을 비교하는 게 나와야지. 자, 기술 발전에 더 유연한 태도. 집단 비교하면서 기술 발전에 더 유연하다는 말 찾아보면 되잖아요. 집단 비교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없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3번은 안 나오는 건데. 오늘날 인터넷에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 같이 과거에서 없었던 감정 표현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새롭게 형성된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역시 맞고요.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추론이라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독해 문제가 나올 때는 언제든지 뭐 한 문제뿐만 아니라 두세 문제도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뭐 2025년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 풀 때는 추론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다. 그냥 지문의 바탕을 두고 사실적 사고로 내용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8번 문제.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되면 이렇게 문학 독해나 감상하는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예 그 예시된 문제에서는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혹시나 나오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대입만 시키는 내용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풀면 되는 긴 한데 일단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내년부터는 오늘은 그냥 이거 풀이하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제가 문학 독해할 때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감상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렇게 시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어렵게 생각한다 싶으면 계속 틀린다 싶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인 글이라고 생각하고 풀라고 그랬습니다. 볼게요. 시선의 이동에 따라 대상을 그려내고 있다. 시선이 이동하는지 그것만 문맥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흰 달빛 자문. 자, 달빛 나오고 자문. 문이 나오네. 달 한 개 물소리. 대웅전 큰 보살. 자문. 대웅전. 바람소리 솔소리. 범영루. 뜬 그림자. 그래서 다시 또 자문. 대상이 바뀐다는 건 결국은 시선이 자꾸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2번도 맞네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미지. 이미지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이미지를 말하는 거니까 처음 시작부터 여러분 시각이 딱 나와요. 그리고 딱 밑에 내려가니까 소리니까 청각 나오잖아. 그지? 시각, 청각, 다양한 감각이 등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하여 화제의 현실 세계의 대립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일단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읽어도 뭐 현실 세계의 대립, 세계와의 대립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9번 문제. 우리가 시험 전에 문법 사항이 나오면 이런 문법이 나왔을 때 이런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문의 현상을 계속 연습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크게 어렵게 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9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2025년의 문법 같은 경우는 예시된 문제에서는 그 지문을 다 안에서 설명을 해놓고 나서 선택지에서 그걸 찾아가는 형태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한 3문제 정도로 예시 문제가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법 문제보다는 좀 더 쉬워질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뭘 정리해야 된다? 문법 이론에 대한 용어 같은 경우는 꼭 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정리는 초반에 여러분 2025년을 준비하는 분들은 초반에 한번 준비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야 기본 3문제를 쉽게 맞추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3문제 정도가 예시되었다면 그게 줄어들어도 2문제, 하나 더 많아지면 4문제. 그러니까 기본 3문제 15% 정도는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은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시험을 쳐서 같이 확인하는 분들은 이런 정도의 문제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색연필을 보시면요. 여기에 색하고 연필을 결합해서 이렇게
색연필이 됩니다. 뭐가 첨가되느냐? 이 아이 앞에서 니은이 첨가되죠. 그래서 여기에 첨가가 나타납니다. 디귿이. 그 다음은 여기 앞에 기역하고 뒤에 니은이 만났어. 무슨 조건이냐? 비음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놈이 색연필로 발음이 되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기역이 이형으로 변한 비음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는 니은 첨가가 나타나고 이거는 비음화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비음화는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니은 첨가와 그 다음에 교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1번은 맞는 거죠. 두 번째, 외골이라고 발음해 보면 이게 외골 이렇게 발음되죠. 그러면 받침에 두 개 있던 놈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탈락이 나타나는 거지. 그죠? 그럼 탈락이 나타나는 것은 기역도 아니고 리얼도 아니니까 니은만 나타난다. 그지? 그 다음, 갑지다 하면, 갑지다는 발음하면 이렇게 갑지다가 발음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비읍 시옷 중에 이렇게 시옷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럼 탈락이 일어났으니까 니은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뀌었으니까 교체거든요. 그러면 기역이 나타났으니까 여기 디귿이 아니고 기역이 되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깨끗하다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깨끗할 때 받침에 시옷은 발음이 안 되고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돼요. 그럼 여기서 교체가 나타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뒤에 하다가 되었죠. 연결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발음이 일어나죠. 그럼 여기서는 이 디귿과 히읗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티읕이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축약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리얼이 나타나죠. 그래서 디귿과 리얼이 아니고 이렇게 기역과 리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답이 되는 건 1번이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어문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어도 충분히 좀 풀 수 있었던 문제고,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내년을 대비하는 분들은 이것보다 설명이 좀 더 자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더 쉬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문현상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문법상의 기본적인 건 한번 꼭 정리를 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준비하는 분들은 알겠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봤고 또 다음에도 시험에 계속해서 언급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가로채워 넣는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변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결국 프랑스인에게 포도주란 이거다. 결국이라고 했거든. 그 위에 있는 것들 다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 위에 문장 따라 하나씩 읽어보면 돼요. 1번에 심신치유, 신성. 2번 정체성, 상징. 3번 주요 행사, 주목받는. 4번 계절 가리지 않고 분위기 고양. 이런 거지 뭐. 근데 바로 앞을 딱 읽어보니까 프랑스 국민에게 그들 자신과도 같은 포도주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 포도주가 그들 자신과 같은 거더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힌트를 바로 찾으면 이 프랑스 국민들은 결국은 포도주를 자신과 같이 생각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걸로 본다는 거죠.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안 보이면 하나 더 앞으로 올라가고 하나 더 앞으로 올라가고 그래요. 밑에 더 지문이 많아도 마찬가지. 앞, 뒤, 주변을 중심으로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기역 리얼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제 이런 경우는 고쳐 쓰긴 형태인데 스스로 고쳐 써보라는 게 아니고 밑에 고쳐 써놓고 맞느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볼까요? 기역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고난으로 고친다.
여러분 여기에 괴로운 고난을 고난 하나만을 쓰라고 했잖아요. 왜? 고난 자체가 괴롭고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중복되니까 고난만 써도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은 앞뒤 문장의 연기를 고려하여 그러나로 바꾼다. 자, 대부분의 방송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는 그 선수의 노력과 집념에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선수의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 등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명을 받았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선수에게, 나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나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므로는 인과관계잖아요. 2번도 맞다. 디귿은 글 전체 흐름을 고려해 삭제한다. 계속 읽어 내려가야죠. 읽어 내려갈 때 이게 필요가 없으면 빼야 되는 거죠. 선수 가족들은 선수가 전지훈련을 가거나 원장 얘기를 할 때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는 역할을 했고, 훈련 트레이너는 선수의 체력 정리는 물론 컨디션 조절 등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고 그 뒤에 나는 그런 훈련 트레이너가 되는 과정이고, 지금 여기서 훈련 트레이너가 되는 과정하고 관계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 그럼 빼줘야 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래서 3번 틀린 게 됩니다. 3번은 빼는 게 맞습니다. 3번이 틀린 게 아니고 일단 디귿이 잘못된 거니까 빼는 게 맞고. 리얼은 부사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일이라면으로 수정한다. 자, 부사하고 호응을 찾으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비록 사람들의 관심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 선수에게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상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또 바꿔보자. 일이라면. 비록 사람들의 관심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 선수에게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 비록 뭐뭐한 일이라면 안 맞죠. 비록은 보통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뭐뭐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호응되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되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고쳐쓰기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쉬운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쳐쓰기 문제는 개요표라든가 자료 제시형 이런 걸로도 언제든지 계속 출제가 될 수 있는 형태. 알겠나요? 그럴 때는 선택지에 어차피 설명이 다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입시켜서 찾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건 있어요. 필요한 건 뭐냐? 이 고쳐쓰기가 그냥 단순한 내용만으로 나오면 그냥 내용 읽고 빼면 되거나 넣으면 되잖아. 근데 단순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문법적인 요소, 어법적인 요소도 나올 수 있거든. 물론 접속어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문법적인 요소가 나오면 문법이 한두 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앞에서 문법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걸 할 때 이미,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가 될 거예요. 미리.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12번 문제.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이게 말하기라고 했지만 결국 뭐예요? 지문 보고 여기에 없는 걸 찾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수가 내용일치라고요. 1번 바로 봅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자,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땡땡땡입니다. 저는 사회역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혹시 사회역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별로 없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병 발생의 원인에 대한 사회적 요인을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 더 모르겠다는 표정인데요. 1번 O입니다. 그죠? 2번 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다른 건 찾을 필요 없어요. 전문가만 나오면 돼요. 전문가. 읽으면서 전문가.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글로리안 소렌슨 교수팀하고 쭉 나오네. 2번도 맞네요. 3번.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청중의 주의를 끌고 있다. 뭐 사진을 보여준다든가 영상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한번 쭉 보세요. 특별하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3번은 없는 거죠. 4번.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자, 특정한 상황을 가정한다. 흡연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위험한 직업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담배를 피우면 발생이 있으니 당연히 금연한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 가정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서 말하기 방식이라고 하고 추론이라고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있는 내용 그대로 찾아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확인하시고.
다음 그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 이 경우는 문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 하나를 찾아낸다면 되는 거거든. 1번부터 보세요. 범죄 소설은 자본주의 출현 이후 죽음에 대한 달라진 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범죄 소설, 자본주의 출현, 달라진 태도, 그리고 죽음이라는 용어는 들어가고. 2번 범죄 소설은 부르주아 사회 인간 소외와 노동 문제를 다루는 문학 양식이다. 부르주아, 인간 소외, 노동 문제. 3번 범죄 소설은 원시사회부터 이어져온 죽음에 대한 보편적 공포로 태어났다. 원시사회부터 이어진 보편적 공포. 4번 범죄 소설은 죽음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범죄 소설, 그렇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한번 볼까요? 범죄 소설의 진 이력이 뿌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범죄 소설의 탄생은 자본주의 출현하는 사회적 조건과 맞물려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자본주의 출현. 처음에 딱 시작이 그렇게 되죠. 자본주의가 출현하자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변화. 원시사에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걸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자본주의 출현하면서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잖아. 결국 내용상으로 보면 출현 이후에 원시사회는 이랬는데 이렇게 달라졌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앞에 보고 바로 뒤에 걸 안 읽고 바로 문제를 풀었던 건 보통 글을 읽을 때, 글을 쓸 때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씩이나 미가식을 많이 취하잖아요. 앞에 말을 하고 나서 뒤에 설명하거나 앞에는 일반적인 예를 들고 나서 뒤에 글을 모으거나 그러면 이건 처음과 끝만 보더라도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문제 풀 때도 부담은 없었을 거다. 그죠? 자, 또 내용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통로는 여러 물질들이 세포의 안팎으로 오가며 신호를 전달하는 구조다. 통로 보는 거죠 뭐. 통로 딱 나왔네. 자, 이 통로를 통해 세포의 안과 밖으로 여러 물질들이 오가면서 세포 사이에 다양한 신호를 전달한다. 맞잖아요. 2번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도 질병의 발견이 늦을 수 있다. 자,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치명적인 질병 발견이 늦다. 이런 말 나오는 거 찾아보죠. 자, 통증 나오고 아픔을 느낀다.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아픈 부위를 알기 어렵다. 폐암과 간암이 늦게 발견된 것도 폐와 간에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발견이 늦어진다는 거죠. 통각신경은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 매우 가늘기 때문에 신호의 전달이 빠르다. 자, 찾아야 될 건 통각신경 그리고 가늘다. 나 여기 딱 보니까 통각신경 가늘다. 위에 통각신경 가늘다. 그리고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 그런데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빠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다. 아픈 부위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통증이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 자, 통증이 빽빽히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수의 통증이 배치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더 많이 배치되어 있고 통증이 빽빽히 분포되어야 더 빨리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고 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문의 내용이 뭐냐 이런 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지문의 내용은 전문적이나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전문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은 일반적인 글을 읽는 거하고 똑같이 읽으세요. 자, 독해 나왔을 때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였습니다. 문제 낸 사람도 이 글의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문제 낸 사람도.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사람도 이 지문의 내용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말장난한 것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원활하게 찾아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독해 많은 문제 적용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15번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선택지 보시면 이 문제가 너희들 심청 가라 수군 가라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 절대. 그렇지?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1번 기억은 분노의 정서를 유발하는 반면 니은은 유쾌한 정서. 자, 분노와 유쾌함 정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번 기억은 대상이 처한 상황을 암시하며 처한 상황 니은은 외양.
3번, 기업 관리는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일상적인 사건을 정의한다. 현실 공간, 일상적인 사건. 그 다음 기업 관리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인용하여 대상을 묘사했다. 역사적 인물과 사건 인용, 대상 묘사. 한번 볼까요? 그때 성상 부인은 심소절을 입으라시고 애석함을 못 이겨 걸지어 쓴 심소적의 화상족자를 침상에 그려두고 때때로 정음하시더니 일일은 족자 빛이 호련히 검어지며 귀에 물이 흐르거늘 성상부인이 기가 막혀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아이고 이래 어쩔거나 이렇게 듯이 탄식할 적 이윽고 족자 빛이 완전히 새로우니 밀어서 건져내어 목숨이 살아나냐. 이 화상을 보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네. 결국 뭐예요? 심층의 상황을 좀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니은 쪽으로 갑니다. 그럼 니은에서 외모 나타나는지 보면 되지. 토끼 화상을 그린다 해서 쭉 밑에 토끼의 외모가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냥 이분이 바로 될 수 있잖아요. 그지? 이것도 고전산문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용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문제도 다수가 그냥 내용 찾고 풀고 내용 찾고 풀고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독해는 많으면 많을수록 거의 사실적 사고이기 때문에 내용을 찾아내는 문제가 당연히 다수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서 가로를 비워놓거나 논리적 순서를 찾거나 이런 형태가 더 추가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산문지문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 같으냐? 그냥 내용 보고 찾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번. 얼음위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느끼면서 공감하고 있다. 이질감, 공감 이런 용어가 나왔네. 2번. 대도시에서 마주하는 타인의 비정함 때문에 자료가 있다. 대도시, 비정함, 좌절 이런 용어잖아요. 3번. 인도교 위를 지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자, 사람들의 어리석음. 4번. 생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슬퍼하고 있다. 종말, 슬픔. 인도교와 거의 평행선을 지어 사람들의 발자국에 줄을 지어 얼음 위를 거먹게 색칠하였다. 인도교 의젓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얼음 위를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됐나? 지금 얼음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 그들은 그만큼 그들의 길을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무슨 크나큰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그들의 고무신을 통하여 집신을 통하여 그들의 발바닥에 감축하였을 너무나 차례찬 얼음장을 생각하고 저 모르게 부르르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방을 둘르면 보통 학교 생도가 얼음 위를 지났다. 팔짱 긴 사나이가 동저고리 바람으로 뒤를 따랐다. 빵장수가 통을 둘러매고 도리를 였다. 조바위 쓴 아낙네 감투 쓴 노인 그들의 수요는 분명히 인도교 위를 지나는 사람보다 많았다. 강바람은 거의 끊임없이 불어왔다. 그 사나운 바람 얼음 위를 지나는 사람들을 몸을 멈추게 했다. 몸을 한껏 멈추고 강의를 지나는 그들의 모양은 이곳 풍경을 좀 더 삭막하게 해놓았다. 나는 그것이 나의 마지막 걸어갈 길을 너무나 확실히 보고 그리고 저 모르게 악연하였다. 악연하다는 뜻은 이때 나와 있고 그럼 4월 쭉 읽어봤잖아요. 여기 딱 보니까 왜 얼음 위를 걸어가지? 위를 못했다고.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마지막 걸어갈 길. 그렇죠?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지. 그럼 답은 결국은 1번. 인도교가 인도교에 얼음길을 가지. 이질적이야. 근데 결국 내가 걸어갈 길하고 또 같이 연결이 되죠. 공감하기도 하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산문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읽는 문제잖아요. 결국은 읽는 문제. 그래서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대부분 독해 형태는 그냥 읽고 찾고 의의 가지고 그렇지 대입시키는 문제에 가깝거든요. 근데 2025년에도 문학 독해에 감상은 없는데 지문이 문학 지문일 수는 있어요. 지문 자체가 그냥 비문학 지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감상할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찾아내는 문제일 거예요. 대부분. 자, 그 다음 가라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 이런 문제들은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예시가 되었고 문제 푸는 방식 어떻게 해줬죠? 선택지 보라고 했죠. 선택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나가 먼저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 다음에 가가 2개고 다가 하나고 라가 하나요. 만약에 가가 이어진다면 또 2개로 나눠져야죠. 근데 다와 라가 이어진다면 2번째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 돼요. 한번 볼까요? 청소년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양극단이 존재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시각과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시각이 그것이다. 전자는 청소년이 노동을 선택한 이유를 생계비 마련 하나만으로 축소해버리고 피해자로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생계비 마련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 나왔죠. 그럼 이게 가로 이어져야 되느냐 다와 라로 이어지느냐. 가를 보면 이런 시각은 비행만을 강조해 청소년 서도 노동했던 사람을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경우는 많이 발생한다. 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 마련뿐만 아니라 여기 딱 보니까 전자가 뭐였습니까? 경제로 어려운 아이들 결국은 생계비 마련, 바로 생활비 마련으로 이어지잖아. 가로 안 이어지고 바로 다로 이어져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이거는. 바뀌는 부분에서 끝이 나버려요. 만약 여기서 가로 이어졌다면 그 다음에서 끝이 나겠죠. 그럼 다하고 라로 이어졌다면 여기서 끝이 나버려야 되는 거죠. 알겠죠? 논리적 순서는 첫 문단 딱 세우고 선택지 보면서 첫 문단 세우고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된다. 알겠죠? 그러면서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이번 지방지에서는 이전에 나왔던 한자성어 이런 것들이 또 빠졌고 한자 문제와 한자를 가지고 한자어 풀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인데 앞에 거는 하나 봤고 이건 한자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 형태인데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예시문으로 안 나왔고 풀이하는 뜻을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형태 그런 형태는 가능하지만 한자 자체를 묻고 있는 이런 문제는 예시문제로 제시되지 않았고 이런 어휘를 가지고 단순 암기식의 문제는 뺀다고 했습니까? 내년에 이런 부담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문맥을 한번 봅시다.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도 물론 공문서에서도 예례가 남용되고 있다. 공문서의 뜻이 뭐예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서류를 공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문서 할 때 문서 정도는 봤었겠지만 공자가 이게 공평하다, 공변되다, 공공의 의미의 공자입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부수를 잘 봐두라고 했잖아. 이게 마늘 못자인데 부수가 이게 이렇게 손을 안으로 오므리는 부분이야. 사사로움. 아니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 있잖아요. 사사로움을 말해. 근데 그 위에 보세요. 이렇게 나눠줘. 사사로움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공의, 공변되고 공평하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공문서 이렇게 해서 글을 문자와 글 서자가 들어가는 공문서. 근데 저기에 있는 공자는 이게 함께 공자예요. 알겠나요? 우리가 보면 이거 입구자, 열십자 2개, 20사람이 입, 그리고 밑에 떠받쳐 올리는 거. 함께 뭔가를 하고 같이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함께 공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의 공자와 함께 공자는 다르잖아요. 그런 정도의 기본은 우리가 연습할 때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상공간. 이 공간이 빈 곳이라는 걸 안다면 저기에 공자가 공공의 공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보면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공자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문맥의 뜻을 보고.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공간은 빌공자예요. 이게 뭐냐면 구멍혈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밑에 장인공자. 그래서 뭔가 도구로서 구멍을 만들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비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관자에 워낙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문틈으로 해가 약간 보입니다. 문틈 사이. 그 다음에 일상의 의사소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것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그냥 하루하루 반복 똑같은 생활을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일자 들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에 상자는 항상상자예요. 이 항상상자가 뭐냐면 밑에 있는 이놈이 수건근자, 옷감 이런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있고 입이 있고 옷을 입고 있는 항상 그 모습. 평소 때 그냥 하고 다니는 그 모습. 그래서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상자는 딱 보니까 밑에 마음심자 붙어 있잖아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생각상자예요. 그렇지? 일상이라는 말하고 생각상자는 연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 사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성찰에 대한 뜻.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핀다.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살필 성자, 눈목자 밑에 딱 나오죠. 위에 게 뭐예요? 적을 소자. 아주 적고 작은 것까지도 세세하게 눈으로 보는 거지. 살피는 거죠. 그리고 또 살필 찰자. 살필 찰자 여러분 기억나신가 모르겠네. 이 밑에 있는 이놈이 뭐예요? 보일 시자. 농사 다 짓고 추수해서 신에게 제물을 올려놓은 그 제단 모습.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이 위에 다 올라와 있는데 그 재물들이 제대로 올라와 있는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필 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찰가시. 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가 맞냐 틀리냐 문제는 언급되는 경우가 좀 드물, 이제 거의 뭐 예시 문제에서는 없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 뜻 정도. 평소 때 여러분 글 읽으면서 한자 같은 경우 내가 좀 헷갈려하는 한자가 있으면 단어 뜻 꼭 알아놓고 가세요. 그냥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나는 잘 몰라. 그 단어의 뜻을. 근데 주변 분위기 때문에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또 그 단어의 뜻을 내가 몰랐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 19번.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내용 찾아보라는 건데. 1번의 핵심 용어. 예시, 독자 이해. 2번 전문가 의견, 신뢰성. 3번 묻고 답하는 형식, 독자의 관심. 4번 비유, 심각성.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두 축은 당근과 채찍, 즉 보상과 처벌이다. 우리의 의욕을 갖는 것은 당근 때문이다. 채찍을 피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일 테지만 그건 너무 가혹한 것이다. 가끔이라도 웃음을 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당근, 즉 긍정적 보상물이 있기에 고단한 일상을 감수한다. 어떤 부모에게는 아이가 꾹꾹 눌러 쓴 엄마 아빠 사랑해라는 카드가 당근이다. 어떤 직장에서는 죽음을 떠난 유행이 당근이다. 이게 보면 바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게 맞겠죠. 근데 이게 채찍과 당근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은 나와. 하지만 4번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답이 되는 건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보죠.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앞에 말하는 거 있었죠. 이거 대화에 있는 거 있죠. 무슨 문제였습니까? 내용 찾는 문제. 1번. 축제 홍보 방안에 대해 구성원들이 토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은 우리 시에서 원하는 벚꽃 축제 홍보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하고 김주무관, 이주무관, 윤주무관. 김주무관은 지역 주민들의 SNS를 즐겨 이용하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김주무관. 지역 주민들이 SNS로 정보도 얻고 소통도 하니까 우리도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요? 맞네요. 3번. 이주무관은 라디오 광고가 SNS보다 홍보가 클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주무관. 파급력을 생각하면 지역 주민보다 대중이 널리 이용하는 라디오 광고 홍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 더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네요. 박 과장은 김주무관, 이주무관, 윤주무관의 제안을 비교해 의견을 절충하고 있다. 박 과장 마저 해볼까요? 네, 윤주무관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기관의 누리집에서 홍보자를 올리면 시간도 적게 들고 홍보 효과도 크겠네요. 이 박 과장은 윤주무관 중심으로 자기 의견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시험을 다 쳐봐서 아시겠지만 이번 시험이 지문도 짧고 그리고 특별하게 막 난도 높은 그런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한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기본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 문제가 었기 때문에 국어 점수는 상당히 상승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 그래서 뭐 좀 어느 정도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95점, 90점 실수하지 않았다면 거의 다 맞히는 문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문제가 막 어려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독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시간 때문에 그치? 급하게 풀거나 뭔가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실수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만 문제가 안 된다면 이제 앞으로도 독해할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4년 지방직 해설이었지만 또 뭐 여러분 이 해설을 듣는 분들은 2025년 또 데뷔하는 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빠지고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들 좀 들으시고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또 대부분의 독해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형태가 85% 이상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서 점수를 정확하게 받으면 약간 불편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고득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시험 치신 분들 다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노력이 결과로 이루어져서 모두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